카이스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해야 될 일은 앞으로 10년간은 무조건 투자만 해야 됩니다. 성과를 생각하지 말고. 우선은 간단한 자기소개, 핵심 연구 분야에 대해서 좀. 저는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자인데 그러니까 카이스트에서는 비주류죠. 카이스트는 이제 저 이공대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경제학에서도 이제 그 뭐 여러 분야 뭐 이렇게 좀 걸쳐 있지만은 가장 논문을 많이 쓴 분야는 개입 이론이고 개입 이론에서도 그 협상 이론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바게닝 시어리라고 그러죠. 두 사람이 협상을 할 때 그 솔루션이 어떻게 되느냐, 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연구 분야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미국 대학 그 박사학위 마치고 미국 그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라이스 대학교에서 한 20년간 있었고 그때 그 IMF 때 그때 좀 우리나라가 갑자기 좀 그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상황도 생기고 그래서 그때 와서 제가 좀 그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그 주변 정부에 참여하기 시작한 분들 이런 분들 좀 자문도 해드리고 2004년에 이제 한국에 이제 귀국해가지고 교연을 4년 했었죠. 예, 그러고는 이제 카이스트로 오게 됐죠. 카이스트로 오게 돼서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카이스트 바이오 헬스 혁신 정책센터에서는 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바이오 헬스케어 정책센터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다음 세대 먹거리가 뭐냐, 휴대폰, 뭐 자동차 이후에 그래서 뭐 신약을 한번 들여다보자 해가지고 그때 신약 산업을 좀 들여다보는 그룹이 생겼어요. 당시에 보건복지부의 이쪽 그 보건산업 쪽을 맡고 있던 국장이 우리 그룹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이제 청와대로 가면서 그 보건복지부에 있는 분들한테 아무래도 이 분야에 대한 전략을 좀 그 세워달라고 저한테 와서 좀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서 다 내려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신약 분야, 그다음 의료기기 분야, 그다음에 과학기술 기반의 의료 서비스. 요거 그래서 세 분야를 그러면 내가 들여다보고 한번 전략을 세우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보자 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은 신약 분야는 리소스가 부족하니까 특히 그 돈하고 사람이 부족하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신약 분야가 앞서 있는 유럽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이 메인 플레이어는 빅파마라고 그러는 그런 그 글로벌 제약사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와 협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 이제 의료기기에서는 기술은 있습니다. 근데 기술은 있지만 그 유통이 힘든 겁니다. 병원에 뭐 이렇게 그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기술은 있지만은 글로벌 유통망에 접근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과학기술 기반의 그 의료 서비스. 요즘 AI를 활용한 뭐 여러 가지 그 의료 그 기술 뭐 등등 또는 신약 개발 기술이라든가 많이 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핵심적인 전략은 제도 구축이다. 제도 구축이 안 되고는 한 발도 나갈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전략을 기반으로 또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센터를 좀 카이스트에 한번 세워달라. 그렇게 해서 이 바이오 헬스케어 혁신 정책센터가 생겨난 거예요. 주로 한 일이 이제 그 정부와 또 비즈니스와 그 연구 커뮤니티, 연구 공동체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쪽 분야는. 근데 기업들이 정부하고 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부가 기업들이 가서 이야기하면 그 기업들이 이해관계지 뭐 그 국가를 가기 위한 거냐. 그러나 우리가 중간에서 이야기를 하면 아니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공익을 우선하는 카이스트의 센터가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듣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경제학자가 왜 바이오를 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가면 아마 바이오가 중요한 사람이 되면은 다 아마 또 바이오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목표들이 있고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좀 예측해보는. 그렇죠. 제가 이제 바이오 쪽을 보니까 어려워요. 그 용어도 어렵고 그다음에 내용도 이해하기 힘들고 일반인들이 좀 그 바이오헬스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다음에 전문가들도 전반적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책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누구 한 사람이 써갖고는 또 그 사람의 관점만 계속 쓸 것이고 그럴 것 같아서 이제 그럼 전문가들 모셔서 책을 쓰는 게 좋겠다. 근데 사실 전문가들 그 글받기가 쉽습니까? 그래서는 그러면은 인터뷰를 하자. 계속 뉴스레터로 내고 한 1, 2년 모아가지고 그걸 갖다 책으로 내면 딱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런 편집자가 돼서 만들어진 책이 요겁니다. 그 카이스트 바이오헬스케어 미래를 말한다. 읽어봤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네. 핵심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생생한 좀 목소리 많이 있고 각자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걸 다 모아놓으면 하나의 뭐 오케스트라처럼 그 굉장히 그 우리나라 그 바이오헬스 산업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좀 그 내용이라고 봐요. 출발이 좀 일반인들이 많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상 이제 제가 원고를 받아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용어도 뭐 막 너무 영어로 많이 막 쓰고 뭐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좀 풀어서 쓰면서 몇 달간 붙들고 또 이렇게 좀 다듬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이제 만들어 놓고 나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인터뷰가 뭐냐면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슈퍼 박테리아와의 전쟁.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지만은 사실은 슈퍼 박테리아도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그 감염병 사태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간담회를 또 해가지고 그 간담회 내용을 이제 제일 뒤에다가 실었죠. 저한테 가장 와닿던 부분은 바이오 클러스터와 커넥트를 형성하는 그 부분이었거든요. 사실은 세계에서 제일 그 바이오 클러스터 잘 되어 있는 데는 이제 보스턴 쪽의 클러스터죠. 샌디에고가 어떻게 그 상대적으로 봐서는 미국에서는 최근에 생긴 건데 거기는 이제 그 커넥트라는 게 있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일종의 그 인프라예요. 공적인 역할하는 민간 기관이에요. 민간 기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해외에서 이제 클러스터를 좋다더라 하면 만들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뭡니까? 우리나라에 대구, 경북, 천북단지가 있고 오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엄청나게 몇 조를 다 퍼부었죠. 그냥 거기다 돈을 퍼붓고 거기다 무슨 비싼 장비 갖다 놓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 생태계의 참여자들, 기업들 그리고 거기에 과학자들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우리나라의 그 클러스터, 바이오에 관한 바이오 클러스터 정책은 저는 그래서 건설적이지 못했다. 민간이 그냥 자발적으로 모여서 클러스터 형성됐으면 더 잘 됐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바이오헬스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슈도 있겠지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고령화입니다. 오래 살잖아요. 그렇죠? 오래 사니까 그 의료 비용 늘어나고 그게 첫째.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수요가 있으니까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급이 채워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시장이 있고 또 그것이 성장해 가잖아요. 그게 첫째 제일 큰 배경인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감염병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이번 코로나 되기 전에는 그걸 잘 인식을 못했었는데 아까 제가 그 빅파머들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슈퍼박테리아 같은 것은 안 했어요. 왜냐?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올해 이제 4월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막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되고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번에 이제 결국은 백신 성공하게 된 게 엄청난 그 자원을 쏟았잖아요. 미국 정부에서 가령 모더나 백신 같은 거 이런 것은 막 조 단위 지원을 해준 거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보면은 백신 처음에 됐을 땐 전문가들이 전부 다 안 나오거나 몇 년 걸릴 것이다 그러는데 1년 만에 막 나와버렸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충분한 자만하면 우리가 기술이 모자라 그런 게 아니구나 한 걸 깨닫게 된 거지 이번 백신 개발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계속 될 거고 코로나만 하더라도 지금 이번 코로나가 이게 첫째가 아니지 않습니까? 감염병 사태가 이제 앞으로는 계속 또 주기적으로 올 것이다. 저는 그 두 가지 이유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은 계속 성장해 나가 중요한 산업이다. 현재 수준을 좀 넘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하시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카이스트에 있으니까 그쪽에 우리나라 IT 산업을 거의 뒷받침한 여러 가지 지금 IT 쪽 기업들의 임원들의 뭐 4분의 1이 다 카이스트 출신이고 카이스트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바이오 쪽은 카이스트가 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번에 저희가 개교 50주년을 맞아가지고 글로벌 평가를 해보니까 카이스트가 역량은 있는데 너무 작다. 그 무슨 이야기냐? 쉽게 하면 투자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카이스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해야 될 일은 앞으로 10년간은 무조건 투자만 해야 됩니다. 무조건 투자라는 건 뭐냐? 성과를 생각하지 말고. 왜냐면 성과라는 건 한 20년 뒤에 나타나거든, 제가 보기엔. 근데 그 전에 나무 심어놓고 이게 지금 자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제 심어놓고 거기다가 자꾸 그 열매 따오라고 그러면 됩니까? 그런데 이게 성과를 못 낸다고 한 몇 개월 지원하고는 이건 성과를 안 내니까 성과 하는 쪽으로 돈을 빼서 돌려라. 늘 보면 10년 뒤졌다. 10년 전에 했어야 된다. 그러거든.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근데 이걸 사실은 그걸 맡은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있는 동안에 성과를 내고 그래야 뭐 폼이 나오고 그러지. 정부도 그렇고 뭐 어떤 기관도 그렇고 그렇지. 이게 뭐 10년 동안은 투자 마시고 그러면 나는 얻는 게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요. 바이오 산업 쪽에 지금 투자 쪽도 그렇고 기업 창업하고 기업 쪽도 그렇고 그걸 그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투자하고 제대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카이스트가 바이오 혁신 경영 과정을 지금 만들었어요. 이번에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직 모르죠. 왜 그걸 시작했는지도 몰라.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인력도 공급해야 되고 또 투자도 아까 말한 대로 좀 지그덕에 해야 되고 좀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빛나는 이게 작업이라기보다는 인내와 희생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여간 뭔가 손해 봐도 좀 하겠다는 그 사명감이나 열정이 좀 있어야겠다 이거죠.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나 우리나라가 그 백신이랑 결국 뭐 이게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제대로 못 만든다는 것은 백신도 제대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치료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그 10년 투자라는 그게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역량 강화부터 해야 된다. 지금 카이스트에서 백신 그 치료제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느 쪽을 강조하고 있냐면 범용 백신, 범용 치료제. 무슨 이야기냐면 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지금 코로나 변종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변종에도 적용할 수 있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다른 바이오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범용 백신을 만들자. 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남보다 앞서가야지. 지금 코로나 백신 다 이미 만들었는데 주자가 뭐 합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거기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번 팬데믹이 아니고 또 꼭 반드시 다음 팬데믹 앞으로 10년, 20년 내다보고 역량을 강화해놔야 되겠다. 저는 지금은 딱 그걸 저는 좀 생각할 때라고 봐요.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소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됩니다. 근데 소 잃고도 외양간을 안 고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외양간 또 잃어버릴 거 아닙니까?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네. 원격 의료가 주목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입되어야 된다고. 그다음에 지금 병원들도 대형 병원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반대하지 않잖아요. 그런 기술도 가지고 있고 가령 원격으로 한다 그러면 그런 데는 수요가 더 많을 수도 있고 반대하는 데는 동네 의원들이나 뭐 이런 데들일 거랍니다. 근데 그러면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정치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뻔히 지금 문제가 뭔지 알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그 해결 않고 자꾸 이렇게 뭐 논쟁만 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이해가 있는 분들, 뭐 동네 의원이요. 그분들과 그다음에 그런 이데올로기적으로 좀 한쪽으로 지금 많이 가 있는 그런 분들 결합이 되면 이게 엄청난 폭발력이 있고 그분들이 딱 막으면은 스크럼 짜면 한 발씩 못 나가는 그런 문제를 좀 정치권에서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가야겠다. 의료 데이터가 또 바이오스에서는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 기술은 다 있고 그렇게 해야 될 당위성은 있지만 또 데이터는 상당히 축적도 있죠. 결국 그 제도 구축을 안 해주고 제도를 안 만들면 못 나갑니다. 우리나라 시스템과 미국이나 이런 데하고 다른 게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 하지 말라는 거 빼놓고는 다 할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뭐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면 되고.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 뭘 하라고 하기 전에 하면은 손해 봅니다. 나중에 가면 다 이거 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아예 그쪽에서 뭐가 제도를 만들어주고 하라고 하기 전에는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고. 왜냐면 많이 대봤거든. 그다음에 데이터도 기술적인 것은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거기에 거기에 사회적인 합의가
노력을 해야죠. 뭐 제가 안 된다고 부정적인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그 돼야 된다 이거면 해야 된다. 그 같은 뭐 5년이 안 되면 10년이다, 10년이 안 되면 20년이라 해야 되죠. 사회가 그렇게 가야죠. 정치라는 게 꼭 정부만 있는 게 아니고 정부 공무원들이나 이런 거 아니고 사회적인 컨센서스. one size fits all. 하나 해결하려면 안 돼요. 의료 정보가 다르고 소비자 정보가 다르고 이를테면 금융 정보가 다르고 금융 다 다른데 이게 이제 그걸 안 하려는 사람들 하나로 다 통일하자 그래. 하나. 좀 그걸 주요한 기관도 하나로 만들자 법규.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는 이야기. 좋은 인력을 양성해 내야죠. 그래야 앞으로 산업에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고 바이오 쪽 아까 제가 바이오 경영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경영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하나 분야에서 결국은 그 인력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에서는 그런 것에 좀 더 전략을 세우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되죠. 잠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